처음에는 친정을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친정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떨어져 나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작년에 온 식구가 몰살당했소. 역병이 돌아서 말이오.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소.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경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남편은 수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주막마다 들러 수경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보부상들에게 은밀히 수소문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인데 키는 작고 얼굴이 야윈 편입니다. 15살쯤 되는 소녀와 함께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경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지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나그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소이다. 무슨 일인데요? 서너 달 전에 낯선 여인 둘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들이 마을에 굶주린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소이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오. 남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인 둘이라고요? 그렇소. 하나는 젊은 부인이고 하나는 아직 어린 계집아이요. 둘 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데 착한 사람들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요? 여기서 산 너머 이틀 거리에 있는 월출동이라는 마을이요. 남편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월출동에 도착한 남편은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낯선 여인 2명이 살고 있습니까? 노인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오만. 무슨 일로 찾으시오? 저는 그 여인의 남편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양반이군요. 소문은 들었소이다. 아내가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고 찾아다닌다는.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오두막이 하나 있소. 거기 가보시오. 하지만 양반, 돌아갈 때는 그분을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시오. 그분은 이 마을의 은인이오. 남편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니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허름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하고 집안의 재산을 훔치고 이런 곳에 숨어 살다니. 하지만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약이 곧 들어올 겁니다. 수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경은 화려하게 호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진 옷을 입고 뼈만 남은 노인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죽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순이가 앉아서 어린 아이 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상 하나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금은 보화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칼을 빼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수경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남편은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내가 묻겠다. 우리 집안의 재산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져간 금은 보화는 어디에 있느냐? 수경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없습니다. 뭐라고? 금비녀는 팔아서 아버지의 약값으로 썼습니다. 은가락지는 팔아서 이 마을에 굶주린 노인들에게 쌀을 사주었습니다. 은자는 친정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친정 식구들은 모두 죽고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도 치러진 뒤였습니다. 이웃들이 거적으로 덮어 묻었다고 했습니다. 수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누구냐? 이분은 우리 마을의 이웃 어른이십니다. 친정 식구들의 장례를 치러주신 분입니다. 이분도 굶주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온 것입니다. 수경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분께서 친정 식구들을 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입니다. 마을에서 굶어 죽을 뻔한 아이들을 아씨께서 거두셨습니다. 남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패물도 없었고 은자도 없었고 쌀도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해진 옷가지와 빈 쌀떡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재산이 모두 이렇게 쓰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수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죽여 그 집안의 명예를 세우십시오. 저는 도둑이 맞습니다. 법을 어겼고 시댁을 배신했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으니 저만 벌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억지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순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따라온 것입니다. 아씨만 벌하실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수경은 도둑이었습니다. 법을 어겼고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훔친 재산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노인을 살리고 고아들을 거두고 친정 식구들의 빚을 갚았습니다. 서방님, 수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제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용기를 냈더라면 친정 식구들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시댁의 체면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제 명예를 생각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수경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용서하세요.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남편은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를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만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수경. 남편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방님, 저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는 친정 식구들도 구하지 못했고 시댁도 배신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거두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서방님,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분명하다. 법적으로 당신은 도둑이고 가문의 배신자다. 하지만 남편은 노인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지킨 생명들도 있다. 당신이 구한 사람들도 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돌아서서 문을 향했습니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집안에는 이렇게 보고하겠다. 강도가 들어 재산을 빼앗겼고 며느리와 노비는 강도에게 끌려갔다. 추적했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서방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다.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혼자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문에는 말했습니다. 강도들이 며느리와 노비를 납치해 갔습니다. 추적했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문은 이 사건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비였던 순이는 자유민이 되어 마을의 젊은 농부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경을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거둔 고아들은 자라서 성실한 농부가 되었고 수경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경은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아침 산에 올라 친정 식구들의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시댁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50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도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었다. 세월은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수경의 이야기는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킨 여인이라고. 수경은 70이 되던 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돌본 노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고아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경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이 마을에 은인이 가셨다. 우리는 이분 덕분에 살았다. 진정한 보살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 중턱에 묻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무덤 옆에, 그녀가 평생 찾아가던 그곳에, 묘비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죄인이자 은인 수경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은 그녀를 죄인이라 했으나 하늘은 그녀를 사람이라 불렀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